얘기해야 되나요? 6월 4일까지 하고 6월 13일날 시험 보기로 했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T 분포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T 분포는 원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규 분포 표의 부록을 찾아가지고 값을 대입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이제 T 분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자리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 가지 같이 붙여져 있더라고. 우선 이래가지고 PDF 붙이다 보니까 좀 중복되는 게 있었는데. 카이제곱 검정을 하는 경우에는 T분포에서는요 좌우 대칭을 한다 해가지고 종 모양으로 나오는 경우에 해당이 됐었고, 가운데 값을 이렇게 0으로 둔 다음에 양쪽에 양측 검증을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5% 수준 이내 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유의 수준을 0.05로 잡았을 경우에는 이 확률값이 2.5%, 이쪽 2.5%에 해당이 됐었고, 대략적으로 T분포를 하는 경우에더라도 n수가 30개 이상이면 30개 이상의 표본에 해당이 되면 Z값하고 거의 같아지기 때문에 이 값들을 봤을 때는 약 1.96, 마이너스 1.96 이렇게 얻어지는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T분포를 했을 때 T값이 2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유의 수준보다 이 값이 더 작기 때문에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아서 유무가설을 부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T분포에서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가져왔었고, 우리가 통계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T값이 어쨌든지 간에 거기 그 뒤에 나오는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값을 와가지고 그걸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어. 실제로 이제 통계 분석하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SAS도 있고, SPSS도 있고, 미니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많이 쓰는 것들이 좀 그런 것들인데, 이제 사회 나와서는 어떤 걸 쓸지 모르겠어. 지금 많이 이제 연구실에서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이 SPSS 한글 버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요. 고급스러운 저기를 할 경우에는 좀 더 버전에 이용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진 않죠. 연구용으로 쓰기에는. 카이 제곱 검정 한번 볼게요. 이제 카이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게 x처럼 되어 있지만 이걸 카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카이라고 하는 거는 정규 분포에서 뒤에서 지금 이게 중복된 게 좀 나와 있어가지고 뒤에 거를 먼저 볼게요. 자,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걸 우리가 Z값 이렇게 분포도가 있는데, 이 원리가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값을 뺀 것을 표준편처로 나눠가지고 이 Z값들을 쭉 연결을 해서 이게 보라색 선이 나오는데, 이것을 Z 분포표라고 하죠. 고등학교 때 배운 거. 표준화 정규 분포하는 것처럼 Z 분포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Z값들 중에서, 여기에 속하는 Z값들 중에서 임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그것들을 제곱을 했다. 그 제곱의 합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Z1의 제곱, Z2의 제곱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총 9개를 뽑았을 때 Z가 지금 9개가 선택이 된 거고, 그것들을 각각 제곱을 해서 더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카이 제곱이라고 합니다. 용어는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Z로부터 나온 건데, Z 정규 분포에 속하는 일부분의 표본들을 뽑아가지고 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n수라고 하는 것이 한 개일 때,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네 개일 때 우리가 큰 수의 법칙 배웠던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n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좌우 대칭의 형태인 정규 분포화를 따른다라고 하는 게 얘가 나온 원리야. 근데 지금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분포표가 일단 있어서 분포표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이-제곱을 통계 분석 도구를 사용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 수치를 어떻게 읽어드리느냐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원리상으로는 조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분포표를 좀 가져왔어요. 혹은 중복되는 자료가 있으니까 뒤에 쪽부터 볼게요.
이쪽 보시면 자, 어떤 제품의 강도에 대한 단단한 정도에 대한 표준 편차가 10이었다. 최근에 샘플링한 15개의 제품의 표준 편차는 14.5로 조사되었다. 굉장히 최근 제품의 산포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는지 검증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산포는 이제 분포도를 뜻하는 거여서 아까 Z 분포도에서 얘를 가져왔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산포도의 검증을 하기 위해서 카이 제곱을 할 거야. 카이 제곱은 여러 가지로 쓰긴 하는데 뭐 적합도 검증에도 쓰고 분포도 검증에도 쓰고 뭐 교차나 뭐 빈도수 검증에도 여러 개를 쓸 수는 있어. 근데 원리를 얘기하자면 그렇다. 자 이렇게 되는 거를 검증해봐라. 자 알파는 5%라고 했어. 알파는 0.05라고 써도 똑같은 말이야. 여기는 100분율로 얘기했으니까 5%라고 얘기한 거고요. 0.05라도 같은 말이야. 근데 여기는 산포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으니까 양측 검정이 아니고요. 한쪽 단측 검정입니다. 그래서 유가 묘제로 같다라고 하는 앞에서의 그런 형태처럼 유가 묘제로 같다는 걸 평균 검증을 했던 게 T 검정이고 지금 여기서의 카이 제곱을 하는 경우에는 분산을 갖다가 검증을 할 거예요. 기무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분산이라고 하죠. 시그마를 편차라고 하고 표준 편차, 시그마 제곱 분산이 100이고 표준 편차는 10이고 그걸 루트를 씌운 거니까.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는 100이다. 기무 가설은 그래서 시그마 편차가 10이다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기무 가설이고 대립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보다는 크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얘네들이에요. 조금 얘기하는 게 좀 다른데 기무가설이 좀 잘못 설정이 된 것 같긴 해요. 표준 편차가 10이었으니까 이걸 조금 놓치면 표준 편차가 10이었는데 S는 10이다. 이렇게 설정해야 되겠죠 오히려? 어떤 강도에 대한 전체 모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는 10이었다. 샘플링한 이거니까 표본이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S로 봐야죠 그냥. 그지? 기무가설은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와 이 표본의 표준 편차가 서로 같다. 그지? 대립가설이라고 하면은 어쩌야 돼? 이 시그마보다 이 산포도가 더 커졌다라고 하니까 이 위에 있는 요거가 10보다 더 크다. 15개 14.5니까 커졌는지 검증해라 라고 했으니까 10보다는 커졌네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K값을 구할 겁니다. K값을. 자 일단 순서는 이래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면 임계값이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됩니다. 임계값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T분포에서도 5% 수준에 해당이 되는 요 값이 얼마냐를 구할 거야.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봅시다. 자, 그래서 카이 값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0이 되고요. 얘네들은 다 제곱을 해서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각각 Z1을 제곱하고 Z2를 제곱하고 Z3를 제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Z값을 제곱을 해서 더하기 때문에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 최소값이 0이야. 그래서 그 비율 자체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이 기울어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표현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5%라고 하는 거를 단측 검정을 했을 경우에는 그 5%가 나타나는 게 요만큼이 지금 95%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만큼이 5%에 해당이 될 거야. 그 5%에 해당이 되는 거 카이 제곱 0.95. 개수는 샘플링한 개수가 15개이기 때문에 자유도는 개수에서 1을 빼가지고 14개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를 뒤에서 자유도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14개에 대한 값을 구해봤더니 어때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 해가지고 이게 DF가 자유도입니다. 자유도 몇을 읽어드리냐면 14를 읽어드릴 거야. 되고 안쪽 감정에서 5% 유기 수준 5%라고 했으므로 0.95를 읽어드립니다. 값이. 그래서 서로 마주치는 값을 읽었더니 23.68가 됐어.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23.68보다 내가
요 카이 제곱을 계산을 했을 때 그 값이 요 안에 들면 기무가설을 여기에 들면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범위가 어디에 드느냐에 따라서 값을 보자. 다음 장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값은 이렇습니다. 자, 앞에서 샘플링이 15개 했다고 했으니까 자, n-1, 15-1, 그 다음에 시그마 이게 표준편차 S의 제곱이 14.5의 제곱과 같아서요. 그 다음에 앞에 표준편차는 10이라고 했으므로 10의 제곱을 계산을 했어. 계산기 넣고 계산을 실제 한 거고 그랬더니 29.435가 나왔어. 그럼 아까 95% 또는 유의수준 5%에 해당이 되는 단축 검정을 했을 경우에 이거의 임계값이 23.685였다. 그치? 그 23.685보다 실제로 이걸 계산한 값 29.435는 이것보다 오른쪽에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 영역에 해당이 되죠. 그치? 이 영역 안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얘는 임계값을 초과하였으므로 의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가 되죠. 결국 산포도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는가의 답은 뭐야? 산포도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겠죠. 해석되세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이 정도의 정도로 검정할 때 주로 적합도 검정을 할 때 주로 쓴다. 자, 앞에는 이제 계산 실제 했던 값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통계 도구를 사용해서 여기는 이제 미니탭을 주로 쓰는 데를 동영상에 찾아서 지금 붙인 건데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영상에서 이제 따오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제한이 있어요. 자, 기술 통계량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몇 개를 표본을 몇 개 썼느냐? 자, n이라고 하면 15개 썼다. 그때 표준 편차가 14.5였고 분산이 210.25였다. 이 14.5를 제곱을 하게 되면 210.25가 나오죠. 분산. 자, 카이 제곱을 사용한 시그마에 대한 하한선 이렇게 되고 검정값 기무가설은 표준 편차 10하고 같다. 대립가설은 표준 편차 10보다 크더라. 그지? 자, 그래서 카이 제곱을 했더니 얘가 29.43이 나와서 아까 얘기했던 검정 통계량 23.68보다 큰 값을 차지하므로 얘는 기무가설 시그마는 표준 편차는 변화가 없다를 기각하고 표준 편차는 10보다 크다를 채택한다가 되죠. 표준 편차는 여기서 산포도를 얘기를 합니다. 위에 이제 동영상 따라가서 보셔도 되고요. 이제 거기 자료를 일부를 떼왔기 때문에 출처를 하기 위해서 써놓은 거예요. 일부분만을 따온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요 예제를 조금 가져오고 싶어서 카이 제곱 검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우는 주로 이원 분할표로 되어 있는 범주형 자료를 분석할 때 사용합니다. 범주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범주형. 주로 이제 명목 척도에 해당이 되는 게 범주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었어. 등간 척도가 있고 순산 척도가 있고 명목 척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었죠. 자, 얘는 어떤 자료냐면은 백신을 접종을 했을 때 한 번 접종을 안 했을 경우에 한 번 접종했을 경우에 두 번 접종했을 경우에 세 번 접종했을 때 감염이 되는 사람 수, 감염이 되지 않는 사람 수로 나눴대요. 여기까지 따라가요? 우리가 코로나 한 3년 겪었잖아요. 자, 코로나 하면서 이제 백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걸 안 맞을 것이냐, 한 번만 맞아도 될 것이냐, 두 번만 맞을 것이냐 통계 조사를 했을 거야. 그래서 이 백신의 효과가 감염하고 감염이 되느냐, 감염이 되지 않느냐, 멀쩡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를 했겠지.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카이 제곱 검정을 할 때 조사를 하는 건 이거예요. 자, 관측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조사한 거야. 설문조사를 했어. 당신은 백신을 맞았습니까? 몇 번 맞았습니까? 횟수 측정했겠죠? 자, 접종 안 한 것을 1번, 1회 접종한 걸 2번, 2회 접종한 걸 3번, 4회 접종한 걸 4번 선택하게끔 했을 거야. 자, 명목 척도는 반드시
식지로 바꿔줘야지만 계산이 가능하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눴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감염이 됐느냐, 감염이 됐지 않느냐. 자, 감염됐으면 1번, 감염되지 않았으면 2번 이렇게 체크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별하고 뭐 이렇게 조사하는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각각 딴 표를 구했더니 자, 접종을 안 했을 때 감염될 확률이 800명, 감염 안 되는 경우가 200명. 1회 접종했더니 700, 2회 접종했더니 뭐 감염이 1000, 3회 접종했더니 뭐 1000 이렇게 됐대요. 이 숫자들을 보면요, 전체 대상 수가 달라요, 그렇지? 여기 접종 안 했는 사람이 800명인데 3회 접종한 사람이 감염이 되는 확률이 아니라 횟수가 1000명이면은 안 맞는 게 낫겠네 하겠지만 비교 대상 수가 다르죠. 그래야 되세요? 자, 감염과 비경을 조사했을 때 3회 접종자 수는 2,300명, 2회 접종한 사람 수를 조사한 것이 2,100명. 접종 안 한 수를 했을 경우가 1000명이에요. 대부분 3회까지 다 맞았나 봐요. 2회를 맞거나 3회를 맞거나 이 대상 수가 이렇다. 자, 어쨌든 관측값이라고 하는 거는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내놓은 빨간색 표시가 해당이 되고,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거의 반절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예를 들어서 전체가 1000명이니까 감염되거나 안 감염되거나 500, 500대 1대1의 비율을 본 거지. 이거는 감염되거나 감염되지 않은 것을 동량으로 쳤을 때인데, 자, 1회 접종자가 총 수가 1600명인데 기대값은 반절로 나눠서 800명, 800명이 됐다고 합시다. 세 번째, 2100명 반절로 나누니까 1050명, 1050명 똑같이. 자, 기대값을 아래로 써놨어요. 되세요? 자, 빨간색이 관측값 해가지고 5라고 할 거고요. 오브젝티브 해서. 그 다음에 기대값 해가지고 우리가 기대값 평균값을 주로 2로 많이 표현했었어요. 여기서 2는 기대값을 의미해요. 식이에요. 근데 가끔 품질기사에 식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저희는 이걸 안 써요. 왜냐면 다 토계 보고 써버리지 안 쓰니까. 혹시나 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5는 관측값, 2는 기대값입니다. 데이터가 쭉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각각당 얘는 행렬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800이라고 하는 거는 1행 1열의 값입니다. 그죠? 1행 1열. 자, 여기 200의 값은 1행 2열의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행수, 여기가 열수로 볼 거예요. 행은 지금 요렇게 4행으로 되어져 있고, 각각 감염과 비감염이 열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행과 열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행열의 표시로, 자, n이라고 하는 거는 행수를 뜻합니다. n은, 그러면 n은 몇 개겠어요? n은 지금 4예요. 그죠? 접종 안함, 1회 접종, 2회 접종, 3회 접종.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거는 열수를 뜻합니다. 감염이 됐느냐, 감염이 되지 않았느냐. 열수가 몇 개냐면 m은 2개입니다. 따라가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n하고 m하고 카이 제곱이라고 하는 걸 쓸 때 우리가 df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df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유도 값이에요. 표를 찾으려면 자유도 값하고 확률 값하고를 서로 교차해서 만나는 값의 임계값을 구해야 돼. 자, 임계값을 설정하기 위해서 자유도를 구할 건데, 그 자유도가 서로 두 가지의 영향을 가지고 있을 때, 앞에서는 한 가지만 있을 때, 그룹에 하나만 있을 때, 자, 두 번째 경우에는 접종을 몇 회 했느냐, 그때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양쪽에 변수가 2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이원 분석이라고 해요. 두 가지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한 영향도. 그럴 경우에 자유도 같은 경우에는 행수에서 1뺀 값, 열수에서 1뺀 값을 각각 곱해서 3 빼기 2를 하니까 자유도는 3이 나옵니다.
가지고 집어넣었어. 다 계산된 값이에요. 자, 어떻게 계산됐나 한번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가명과 비가명 되어 있고요. 800과 200은 앞에 있는 숫자고요. 500과 500은 기대값에 대한 숫자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800과 500은 앞에 있는 이 숫자를 쓴 거예요. 그쵸? 자, 밑에 있는 180의 의미는 어떻게 된 거냐면 앞에 여기서 이걸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으므로 800 빼기 기대값 500 제곱하고 다시 기대값으로 나눈 거. 하단처럼 해서 180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고 카이 제곱값 계산하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 내가 표를 이렇게 주어주고 카이 제곱값을 계산하세요. 도표 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비가명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산을 해낸 거죠. 비가명 한번 계산해보면 이렇습니다. 200 마이너스 500 제곱 얘가 200. 그렇게 해서 나온 것도 제곱을 하니까 어쨌든 180이에요. 자, 각각의 열 계산하시겠죠? 700 마이너스 800 제곱 한 다음에 800으로 나눈 거. 이게 12.5입니다. 900 마이너스 800 제곱하고 800으로 나눈 것이 다시 또 12.5입니다. 자, 밑에 있는 값들이 다 분석을 위해서 이 값들을 하나씩 계산해 놓은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이 8개의 값이 나올 거예요. 180 2개, 12.5 2개, 2.38 2개, 19.57 2개를 더하게 되면 최종 합산값이 428.892라고 하는 카이 제곱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치? 카이 제곱은 얘네들을 다 구한 다음에 더해서 이루어진다 했기 때문에 카이 제곱값 계산하라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기대값과 가치값은 주어질 거예요. 따라가요. 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해서 나왔을 때 그 값이 여기서 나온 거죠. 428.892라고 하는 값이 나왔고요. P값을 봤더니 그때 P값이 0.000이 나왔어요. 카이 제곱값도 있지만 P값이 0.000이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한다가 되겠죠. 그치? 유의 확률만 보고. 그치? 자, 근데 앞에서 그 그래프 했던 걸로 제가 검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자유도는 아까 계산한 것처럼 3 곱하기 1이 돼서 자유도는 3이었어. 그럼 분석표에서 비교를 하자. 자, 자유도 3이고요. 95%에서 즉 유의 확률 알파는 0.5 또는 5%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0.95라고 하는 값으로 찾아야 돼. 카이 제곱에서는. 자, 그래서 내려왔더니 얘 임계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7.82로가 나왔어. 여기까지 따라가요? 카이 제곱은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이 5%다라고 하면 양쪽에 95%가 되는 이 임계값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 임계값이 7.815였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해당이 되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거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기무가설을 채택할 거예요. 자, 카이 제곱이 얼마냐면요 428.8구나 되기 때문에 7.81보다 한참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영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됩니다. 하나 더 붙여서 T값이 0.000이었으므로까지 써주면 더 완성하죠. 그죠? 해석을 하실 때
접종 형태별이라고 하는 거는 접종을 안 했느냐, 1회 했느냐, 2회 했느냐, 3회 했느냐를 접종 형태라고 분류를 할 거고, 감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감염 비율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두 번째 원소로 해가지고 얘기했다라는 얘기예요. 차이가 있다를 대립가설로 봤기 때문에 카이값 했어요. 카이값들은 각각 Z1, Z2, Z3 이런 것들을 각각 제곱해가지고 더한 건데, 그 Z라고 하는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면 각각의 값에서 기대값을 빼서 제곱을 한 다음에 기대값으로 나눈 거, 얘네들 다 더한 거, 그게 카이 제곱입니다. 자, F값하고 F 검정할게요. 카이 제곱으로부터 나온 것이 F값입니다. 그래서 F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카이를 가져왔어요. T하고는 정반대예요. T는 정반대가 아니라 T하고는 완전 틀려. T는 누가 왔냐면 Z값하고 같아. 왜냐면 얘는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 되니까. 근데 F값은 카이값과 같은 분포도를 가져요. 얘는. 그러면 그와 같은 분포도를 가지니까 이 F값도 그래프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진 형태로 이렇게 가겠죠. 앞에서의 카이 분포도하고도 비슷한 값을 갖습니다. 자, 근데 F값은 또 어떻게 구하지나 볼게요. 자, F값은 두 개의 모집단 1과 모집단 2가 있습니다. 하나의 집단과 또 다른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얘네들을 할 경우에는 보세요. 자, n 원개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어떤 집단, 이것의 S1의 제곱, S1의 제곱이라는 거는 분산이죠. 분산. 그 다음에 모집단 2에서도 n2개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S2의 제곱이 됐으니까 얘도 분산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F값은 언제 쓰냐면 분산을 비교할 때 씁니다. T값은 언제 쓴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T값? T값은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씁니다. 알죠? 그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하고자 할 때는 주로 독립표본 T검정과 대응표본 T검정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집단을 갖다가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평균값이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을 우리가 T검정을 통해서 했었어. F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평균이 빠지고요. 뭐가 들어가냐면 분산을 비교합니다. 분산.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자유도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각각 자유도라고 하는 경우에는 표본의 개수에서 1을 뺀 것이 각각의 자유도입니다. 1집단, 2집단의 자유도. 자, 두 개가 이제 카이, 여기는 F값 했는데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를 때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했어요. 자, 그런데 자, F의 통계량은 분자의 자유도가 N1-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개의 분포에 분산이 구해질 거야. A집단의 분산이 구해질 거고 B집단의 분산이 구해질 거야. 돼요? 분산이 뭔지는 알죠? 각각의 변수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구한 것이 편차인데, 편차의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전체의 개수로 나눈 것이 분산이었어. 그치? 그 분산들을 다시 한번 루트를 씌우게 되면 이게 표준 편차에 해당이 됐었죠. 자, 각각은 분산을 구했을 때 A집단의 분산과 B집단을 구했을 때 분산이 더 큰 집단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될 거. 자, 누가 1번이야 누가 2번이야 정하는 거야. 지금 1번을 하는 작업은 뭐냐면 분산이 더 큰 집단이야. 2번을 하는 집단은 이 1번보다 분산이 작아야 돼. 되시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원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F 분포표예요. 이게 앞에서의 카이 제곱 분포표 좀 다르죠? 그때는 확률이 이렇게 써져 있고 이쪽에 자유도가 하나만 있었지. 그룹이 두 개든지 2원이든지 몇이든지 간에 자유도는 하나만 있어. 카이 분포에는. 자, 근데 F 분포에는
자유도가 위쪽에도 있고요. 아래쪽에도 있어요. 따라갑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없는 건 확률이 없어요. 그죠? 그치? F에서는 0.95, 0.5 이게 없어. 분모도 차이점. 자, DF라고 하는 게 자유도 1번의 자유도, 즉 분자 쪽의 자유도. DF2라고 하는 거는 분모 쪽의 자유도야. 그러면 DF가 D1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같은 개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작진 않다는 얘기겠지. 자, 그렇다면 확률은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은 이 F분포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95%의 F분포표, 90%의 F분포표, 80%의 F분포표를 이렇게 한 장 씩으로 다 나눠놨어요. F분포표는 각각당 확률에 대해서 자유도의 값으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장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그치? 앞에 카이나 T분포는 그냥 딱 한 장으로 해결돼.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95%의 F분포표를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거 말고도 뭐 90%도 있을 테고 60%도 있고 뭐 그러겠죠. 분포표의 종류가 여러 개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자유도는 분자의 자유도는 가로축에서 찾아야 되고 분모의 자유도는 세로축에서 찾아서 서로 교차되는 부분의 값을 읽어드린다. 그때가 F의 인계값입니다. 따라가요? 자, 봅시다. 수치가 예제가 그런 겁니다. F에서 지금 그 다음 얘는 어떤 거냐면요. 자, 정규 분포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 표본 안에 드는 어떤 개수를 갖다가 여기서 10개를 선택했대요. N1이. 첫 번째 그룹은 10개를 선택했고 두 번째 그룹도 10개를 선택했어. 서로 다른 집단이야. 네? 근데 얘가 여기에 몰려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만 몰려있을 수도 있고 퍼져 있을 수도 있어. 그치? 우리가 퍼져 있다, 산포도가 다르다 이 표현을 분산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N1이나 N2나 자유도는 똑같이 9로 같아요. 따라가요? 표본의 개수가 10개이기 때문에 N-1에서 9개가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집단에서 첫 번째 1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분산이 더 컸기 때문에 들어가겠죠? 분산, 그 다음에 얘가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의 분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F값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분산으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분산은 다 제곱값이기 때문에 양수값이 돼서 음수가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F분포표에서도 가장 최소값은 0보다는 커야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분자가 0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 양의 값이 큰 값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0은 안 나가겠지. 0보다는 조금씩만큼은 커야 되겠지.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오른쪽 꼬리가 긴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분포도 모양은 뭐하고 같다? 카이제곱 분포와 같다. 그런데 부호표는 전혀 다를 거였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자, 얘가 지금 읽어드린 값이 각각 자유도 1번, 자유도 2번의 자유도를 읽어드릴 거고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이 0.05였을 때, 즉 0.05라고 알파의 값을 갖면 이쪽 부분이 95%, 이쪽은 5%에 해당이 됩니다. 분포표를 쓰려고 하면은 뒤에서 나온 누적 분포 95%의 F 분포표를 쓰면 돼요. 얘에서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예제 한번 봅시다. 참고라고 써져 있는 것처럼 누적 확률 5%에 대한 위치는 역누적 확률 메뉴를 이용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봅시다. 자, 0.05의 값을 하려면 자유도 값이 99 해가지고 이거의 경계값을 구했을 때 3.1789가 나온대요. 찾아볼까요? 자, 이렇게 된 값에서 가로축의 자유도 9, 세로축의 자유도 9를
하는 값을 겠죠. 이거는 95%의 누적 분포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잡습니다. 3.1789는 그래서 나온 거야. 교차에서 받았을 때. 이렇게 있고요. 예제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 예제가 90단의 분산이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N1이 8이고 N2가 10인 걸 한번 찾아보자. N1이 8이고 N2가 10인 경우는 어디를 찾아야 돼? 표본이 8개, 표본이 10개이기 때문에 자유도는 몇? 7하고 10을 찾아야겠지? 그치? 7하고 10을 그래서 7하고 9를 찾아 들어가는데 95%의 확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0.95의 라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건 요약표예요. 아까 분모표가 여러 장 있어야 된다겠지? 그걸 하나로 자주 쓰는 걸로 요약해 놓은 거야. 이때의 자유도는 그렇게 크지 않겠지. 그치? 일부만 발췌를 한 겁니다. 그래서 7과 이쪽에 95% 확률 이렇게 만나는데 했더니 3.29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난 뭐 예를 들어서 알파 값을 0.01로 검정하세요 라고 하면 0.01로 검정하세요 라고 하면 그때는 얘를 읽어드려야겠죠. 0.01로 한다는 건 99%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3.2927은 그런 값으로 통해서 나온 거다. 알파가 0.05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비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는 어디에 있을 때예요? 자, 여기 1번, 여기 2번. 알파가 0.05라고 했을 때 비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 2번이죠, 그죠? 대립가설을 채택하는 경우도 2번입니다. 그럼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는 1번에 있을 때겠죠? 네, 요거 헷갈릴까봐 그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삼각분석으로 넘어갈 거예요. 강의 자료를 올려놨는데 알고 있는 거고 자주 쓰는 건데 이거를 설명용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아놨기 때문에 여러 자료가 다 들어가서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나중에 표 보면 확률밖에 볼 게 없어. 표 남들이 이제 논문 어떻게 썼다 이렇게 한다면 비슷하게 쓰기만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요. 우리는 앞에서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주로 독립변수라고 할 때는 우리가 x라고 쓸 거고 종속변수를 y라고 해서 얘기를 하죠. 이 독립변수 중에는 질적 자료가 있었고 양적 자료가 있었어요. 그치? 질적 자료는 예제로 한다면 어떤 거였었죠? 질적 자료라고 하는 거는 질적 이꼬르 범주형 자료라고 해가지고 성별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까 뭐 감염이 됐느냐 뭐 비감염이 됐느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이제 질적 자료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양적 자료에 해당이 되는 건 뭐로 있는 양적은 수치로 나타내는 거. 이걸 했더니 몇 센치 갖다 측정 값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양적 자료에 해당이 되겠죠. 독립변수에도 질적 자료가 있고 종속변수에도 질적 자료가 있습니다. 질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경우를 우리가 교차 분석이라고 하고 이 교차 분석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오늘 했던 카이제곱입니다. 카이제곱 검정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제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감염 수를 많이 주사를 몇 번 맞았느냐, 네? 안 맞았
맞았느냐, 한 번 맞았느냐, 두 번 맞았느냐, 세 번 맞았느냐 1, 2, 3, 4로 표시하세요. 그 다음에 감염이 됐어요, 감염이 안 됐어요를 표시하는 게 뭐 1번, 2번 또는 남자, 여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얘도 질적 자료에 해당이 되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표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원 분류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 이원 분류표 해가지고 요 각값들을 다 관측한 거, 측정한 것을 우리가 관측값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치? 그 다음에 관측값하고 상관없이 1번의 자료에서 다 더한 값을 예를 들어서 관측값이 여기가 300명이고 여기가 200명이었어. 그러면 둘을 더해서 500이라고 했을 때 그 500을 반절로 빡 나눠가지고 여기 밑에다가 250, 250 나눈 거를 뭐라고 했냐면 기대값이라고 했었어.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는 것이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했었고 주로 카이제곱 검정은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 거에 쓸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웠던 게 뭐예요? 두 번째? T검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T검정은 총 세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가 1표본 T검정. 두 번째가 독립표본. 네, 독립표본을 스튜던트 T라고도 해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름을 지금 스튜던트 T검정이라고도 하고 사람 이름이니까 스튜던트 쓸 때는 S자를 대문자로 써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대응표본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예제를 드리면 독립표본인지 대응표본인지 얘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게 1표본 T검정을 쓸 건지 아니면 분산분석을 쓸 건지 왜냐하면 다 이게 종합해서 어울러서 나올 거기 때문에 분석의 종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독립표본과 대응표본의 경우에는 집단 A와 집단 B를 비교하기 때문에 집단의 개수가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2개가 있어야 됩니다. 둘을 비교하는 거예요. 둘을. 네, 분산 분석의 경우에서는 아직 안 배웠지만 분산 분석의 경우에서는 집단이 3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헷갈리세요? 자, 질적 자료에 해당이 되는 게 집단으로 보시면 돼요. 1집단, 2집단, 3집단. 네? 1학년, 2학년. 무슨 순서가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각각다 뭐라고 할까요? 네, 20학번, 21학번, 22학번 각각 다 할 수 있는 게 질적 자료에 해당이 되고요. 각각 다 뭘 조사했는데 라고 했을 때 키를 조사했어. 그게 양적 자료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3개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분산 분석은 주로 독립 변수가 질적 변수, 종속 변수는 양적 자료에 해당됩니다. 분산 분석. 그 다음에 독립 변수가 양적인데 종속 변수가 질적인 경우는 우리가 판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교재 내용에서는 하지 않았고요. 주로 교차 분석, 판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카이제곱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품질 분석해서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요, 교차 분석과 판별 분석을 많이 한대요. 뭐 실제 그러겠지. 이게 맞느냐 안 맞, 아니 뭐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 아니면 정말 오류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걸 분석할 거기 때문에 교차 분석이나 판별 분석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카이제곱은 아까 식으로 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식을 굳이 붙여놨던 거고요. 자, T검정이나 분산검정은 그냥 SPSS 자료 가지고 그냥 갈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양적 자료, 양적 자료 두 개의 양적 자료, 양적 자료를 하는 게 상관관계 분석 또는 선형 회교 분석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거 말고도 분석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만 여기 있는 거예요. 가장 빈번하게 살점 이해하시겠죠? 자, 독립 변수가 질적 변수, 종속 변수가 양적 자료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T검정, 분산 분석인데 그 둘의 차이점은 즉 질적 자료의 개수의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상관 분석이에요. 상관 분석 어디에 쓴다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둘 다 양적 자료였을 때 쓸 거야. 자, 양적 자료라고 하는 건 수치 값이야. 자, 봅시다. 서로 관련된다고 예측되는 두 변수, 구간, 비율 척도들 간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알아보는 분석. 즉 구간 척도도 즉 양적이었었고요. 비율 척도도 양적 자료였어요. 똑같이 비율이 아니야. 또 키를 비교하는 게 아니야. 진짜? 여기 되세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 똑같이 두 변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두 변수는 독립과 종속 변수 간에 양적 변수들 간에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분석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상관계수라고 하는 값이 상관계수에 따른 데이터 분포해가지고 자, x와 y를 비교를 했을 때 r이 1인 경우, r이 0에서 1인 경우, r이 0인 경우, r이 -1에서 0인 경우 이렇게 가지고 양의 상관, 음의 상관,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들이 얘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요. 상관계수 r이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가서 r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또 나올 거예요. 이 대문자 r하고 소문자 r하고 좀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 좀 구분을 하셔서 쓰셔야 되고 여기서의 상관계수는 소문자 r입니다. 상관계수 r 해석, 상관계수의 범위가 주로 -1에서 1 사이에 있습니다. -1에서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절대값 이거를 넘지는 않습니다. 자, 양의 정적이라는 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를 아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비교를 했을 경우에 상관성을 비교를 했을 경우에 0.6에서 0.8 요 안에 들면 그래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게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상관없이. 자, 플러스인 경우에서는 양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마이너스 0.67이다 이러면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부호로 표현하진 않아요. 부호 크기로 표현하지 않고 이거의 각각의 절대값의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 참고로 하면 여기서는 이제 안 나왔지만 다중공전성이라고 하는 뒤에 이제 분산도 좀 들어가는 데가 좀 있어요. 다중공전성은 회귀 분석까지 가서 했을 거예요. 좀 다리가 좀 뒤가 많이 들어가야 돼서 다음 주 중에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주로 0.8 이상의 경우에 다중공전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분석이 추가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나 붙여놓은 거지. 상관성에는 큰 의미는 없으니까 뒤에 가서 할게요. 네, 지금 이 자료는 예전에 그 응용통계학과에서 통계 강의를 했던 게 있어요. 특강을 들었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오픈하지 마시고 왜냐면 통계학과 자료일 수 있으니까. 자, 상관 분석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자,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연관성 이거를 상관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 두 변수 사이에 상관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상관 분석에서의 가설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카이제곱에서의 가설은 뭐였던 거고 그 다음에 F 검정에서는 가설이 뭐였던가 잘 기억해 두세요. T 검정에서는 가설이 뭐였던가 또 상관 분석에서는 가설을 보면 비무가설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예요. 대립가설은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겠죠. 이 두 변수라고 하는 거는 독립변수와 분속변수를 뜻합니다. 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량으로 쓰이는 것이 상관계수입니다. 이 상관계수가 여기서는 스몰 r 값입니다. 이 상관계수에는 피어슨의 상관계수와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주로 우리는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쓸 겁니다. 자, 왜냐하면 스피어만은 비모수 통계라고 해가지고 조금 복잡해요. 우리는 정규성이나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걸 해야 되는데 비모수 검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거는 아주 대용량 빅데이터를 처리할 때 쓸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둘의 차이점은
자, 그래서 피어슨의 상관계수는 우리가 모수적 방법, 정규분포를 따른 모수적 방법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피어슨의 상관계수. 피어슨은 사람 이름입니다. 자, x하고 독립변수와 y라는 종속변수 사이의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속도에 해당이 되고 주로 계산값은 이렇게 되지만 계산값으로 구하진 않습니다. 자, R값이 읽어드리는 거. 자, 스피어만 같은 경우에는 순위 상관계수라고 해가지고 비모수적 방법에 의합니다. 즉 자료가 순위 변수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위 변수에 사용하기 때문에 잘 쓰진 않아요. 순위차를 보려고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 상관계수는 앞에서 또 반복되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거를 우리가 상관계수에 따른 산정도라고 해요. 앞에서는 이제 i라고 되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해서 이 표시를 좀 바꿔놓은 거죠. 이것처럼 되나요? 네, 이 표시를 바꿔놓은 것이지 r 값하고 같습니다. r이 마이너스 1일 때, r이 마이너스 0.9일 때. 그러면 이 r 값의 절대값이 점점 0에 가까울수록 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퍼져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즉 하나의 직선선으로 이렇게 밀집되어져 있는 경우에 r 값이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값이 절대값이 1에 가까워지죠. 즉 상관계수라고 하는 말은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x하고 y는 어떤 관련이 있어. 그러지? x하고 y는 이 r값이 0이더라도 관계는 있어. 그렇지? 근데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야. 약간 되세요? 상관계수를 잘못해서 그러면 r값이 0이니까 얘와 얘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예? 되세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애매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r값이 0이라고 해서 관계도가 전혀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어요. 3점도는 변수의 관련성, x라는 녀석이 y에 영향을 줬느냐, x라는 값에 따라서 y의 값이 뭐가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관계도를 보려고 하는 거지. 둘의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3점도가 이렇게 되어져요. 그 설명이 이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외국어 조직 점수하고 만족도 점수가 있대요. 자, 외국어 조직 점수를 x, 만족도 점수를 y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가로 세로를 해서 점을 찍어봤더니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 봤을 때는 얘는 상관이 있다고 해, 없다고 해? 자, 이 그림이 나타나면 자, 얘네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얘를 했을 때 점점점 값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니? 그냥 봤을 때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근데 뭐라고 그랬어? 두 변수의 관계가 선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관계를 보입니다. 왜냐면 선형을 보인다라고 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 되냐면 이렇게 밀집돼 있어야지만 선형 관계를 보인다고 했어. 아까 0.6보다 커야 된다겠지. 즉, 요 정도나 되거나 이거보다 더 이상이 되어야지만 선형 관계를 이룬다 할 수 있어. 근데 한 0.5 정도 되는 이런 그림은 그런 관계가 없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빗대도 보는 이 그림은 아마도 0.5나 0.3 정도 되는 뭐 그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는 무의미하니까 이건 다른 분석을 써야 돼. x하고 y가 나타내는 다른 분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상관 분석 말고 뭘 쓰래? 회귀 분석을 써야 된대 하는 거야. 여기까지세요? 3점도를 그려봤을 때 아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 건 아니지만 뭔가 야식꾸리하게 얘가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해. 그런 경우에는 회귀 분석을 넘어가서 회귀 분석을 해본다. 다음 거야. 자, 이별량 상관 분석 볼게요. 이별량 상관 분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변수가 몇 개? 2개라는 걸 뜻합니다. 자, 이별량 상관 분석은 두 변수 간의 상관속도를 상관계수로 나타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말 그대로 두 가지 별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연속한 변수를 이용한 상관 분석을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는 넘어갈게요.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예제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데이터를 조사했을 때 상관 분석에서의 가설은 R 값이 뭐 0이다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R 값이 0이다. 지금 R을 얘기합니다. 아까 R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는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 R 값이 0이 아니다라는 건 굉장히 범위가 넓죠. 0.1도 아닌 거고 0.2도 아닌 거고 0.9도 아닌 거고 즉 0만 아니면 다 여기에 해당이 돼. 그래서 두 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가 대립가설입니다. 자, 단순액이 산점도를 그려가지고 산점도를 그렸을 때 점으로 나타내는 걸 산점도 그래프라고 해. 그렸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산점도를 그렸을 때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상관 분석을 하게 되면 이때 나오는 개수가 선택을 하기를 상관계수를 뭘 선택했냐면 피어슨이라고 피어슨 거를 선택을 했어. 세 가지의 선택권이 있으면 스피어만 아니고요. 피어슨을 썼어. 스피어만은 이모스 통계에서 쓰는 거고 순위를 결정할 때 쓰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순서와 상관이 없어. 그래서 피어슨을 쓸 거고 옆에 나타나는 값은 피어슨의 상관계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피어슨의 상관관계수를 읽는 방법은 뒤에서 다시 표를 하겠지만 얘 그림 잘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A, 여기에 B, 여기에 A, 여기에 B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만족도, 전공실무, 전공실무. 가로 세로로 한 번씩 더 들어가죠. 상관계수 표 보면 자 그래서 자기하고 자기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자신의 대칭이야. 거울이잖아. 그래서 자기와 자기 자신이 비교됐을 때는 상관계수가 무조건 1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B하고 A를 비교했을 때나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는 값이 똑같아야죠. 대각선으로.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만족도 점수하고 전공 실무 점수를 비교하려고 했더니 야는 대각선으로 인해서 서로 대칭이 되는 값을 이루니 실제로 데이터를 쓸 때는 한쪽 값을 버려버리고 헷갈리니까 한쪽만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뒤에 나와서 있는데 이게 그 설명이에요. 상관계수를 분석하면은 만족도, 불만족, 슬픔, 분노, 기쁨 해가지고 가로에 써져 있는 것이 세로에 똑같이 써져. 그러지? 대칭이 되게 해놓고 그러면 자기 자신에 해당이 되는 거는 다 일로 똑같아. 그래서 이쪽을 날려버리고 한쪽만 표시를 하게끔 돼 있어. 값이 똑같으니까 지워버린다고요. 됐어? 만약에 여러분이 논문이나 어떤 데이터를 읽었는데 이쪽이 안 써져 있어. 그거는 이쪽 값을 똑같으니까 그냥 지운 값이야. 됐죠?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읽었을 때 0.431이라고 하는 상관계수가 갖는 의미가 뭔지 봅시다.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얼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 0.431이며 유의 확률이 유형 이쪽을 읽은 거야. 유의 확률이 0.001이므로 유의 확률이 0.001이므로 유의 수준보다 작죠.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으니까 기부가설은 기각되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상관 분석에서 기부가설은 뭐였어요? 상관 분석 기부가설은 R은 0이다 였어요. 상관성이 없다였죠. 그지? 기부가설을 가끔 다 긍정형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기부가설은 무조건 긍정형이 아니야. 없다라고 하는 상관성이 없다. R은 0이다가 여기서는 기부가설이고 기부가설이 기각되기 때문에 전공 실무 점수와 만족도 점수는 상관성이 어떤다? 상관성이 있다로 해석됩니다. 자, 상관관계가 있다로 해석됩니다. 자, 제가 예시를 간단한 예시로 이렇게 해서 만약에 문제를 낼 때
결과 다음과 같았다. 자, 연구 가설을 한번 설정해 보세요. 연구 가설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연구 가설, 비무 가설, 대립 가설. 자, 연구 가설 말해볼 사람. 다현이가 얘기해볼까? 네, 영찬 씨? 만족도 점수와 근무원수의 상관관계의 차이가 상관관계가 차이가 있다? 없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거나 뭐 이렇게 차이를 보려고 하는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성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성이 있을 것이다가 연구 가설이겠죠. 자, 있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비무 가설은 없다가 되겠죠. 그치? 연구 가설에 반하는 것이 비무 가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 만족도 점수와 근무 월수의 상관계수는 0일 것이다 라고 하거나, 그치? 상관계수가 0일 것이다 라고 하거나 상관성이 없다 라고 하거나, 이게 비무가설. 대립가설의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거나 상관성이 있다 라고 하거나. 자, 그러면 결과 해석까지 볼까요? 결과 해석은 뭘 본다? 피어슨의 상관계수하고 유의 확률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 자, 만족도 점수와 근무 월수의 상관계수는 0.252로서 마이너스 값이 이거는 마이너스 0.252로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그죠?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나 유의 확률이 몇이므로? 유의 확률이 0.052로 유의 수준 0.05보다 크므로, 그지? 크니까 어쩌? 비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그지? 비무가설을 채택한다는 표현 잘 쓰고요. 비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으므로, 없으므로 뭐라고 해야 돼? 만족도 점수는 근무 월수와 상관관계가 없다. 그죠? 네. 실제로 SPSS 메뉴에서는 분석, 상관분석, 이별량 상관계수 해가지고 상관분석의 표시를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자, 이별량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는 주로 잘 쓰는 게 편상관계수가 있어요. 이게 구분하시면 이별량 계수가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여기서 만족도 점수 뭐 해가지고 두 개 가지고 하는 거고, 편상관계수는 어떤 하나를 제어하는 거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변수가 이렇게 만족도, 불만족, 슬픔, 분노, 기쁨 막 이렇게 여러 개 있대요. 얘를 변수에다가 다 집어넣고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상관계수 별표시 해가지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데이터가 이렇게 됐어요. 자, 다섯 개 양쪽 대칭이 되게끔 표시를 해준 거고, 자, 또 하나 표시해 줄게. 별표 표시 있죠. 자, 이건 약속인데 별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는 0.05 이 수준을 얘기하는 거야. 별표가 두 개 있는 거는 0.01. 별표가 세 개짜리 극단의 상관계수야. 별표가 세 개짜리는 0.001입니다. 자, 다시 별표 하나짜리 0.05는 95% 신뢰 구간을 얘기하고, 별표 두 개짜리 0.01은 99% 신뢰 구간, 별표 세 개짜리 0.001은 99.9%의 신뢰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요것만 봐도 이쪽에 보시면요, 이렇게 별표 두 개짜리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죠. 상관성을 조사했으나 유의 수준 같은 경우는 유의 수준 표시할 때 이렇게 별표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있는 것들은
유의수는 굉장히 좋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짜리도 받아들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불만족 평균에서 지금 하나 더 이렇게 해서 좀 가긴 했는데 이제 여기 세 번째 장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불만족 평균과 만족도 평균이 있어요. 불만족한다는 거하고 만족도는 극강에 대치되는 값이지. 자, 그래서 상관계수가 0.71이라고 하는 양의 상관을 가졌고 얘는 0.01 수준, 즉 99%의 유의 수준을 갖습니다. 밑에 있는 유의 확률도 똑같죠. 0.000이니까 이 같은 경우 어때요? 불만족 평균과 만족도 평균은 상관성이 상관성이 없다고 해석해요? 상관성이 없다가 기무가설이야. 확률이 0.000이므로 0.01보다 작아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함으로 상관성이 있다고 해석하죠. 네. 자, 그래서 확률값으로만 그래요. 근데 그러면 자 슬픔 평균하고 만족도 평균 볼까요? 자, 슬픔 평균하고 만족도 평균을 봤더니 피어슨 상관계수 0.073이야. 약간 상관이 있나 없나 하지만 0보다는 좀 크니까 유의 확률을 봤더니 유의 확률이 0.241이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 슬픔 평균은 만족도 평균하고 반대되는 말처럼 느껴지잖아. 그지? 만족도하고 슬픔은. 근데 통계검사에서는 상관이 없는 걸로 나온다는 얘기야. 상관이 없다. 근데 만족도 평균하고 여기 보면요. 분노 평균이 상관성이 있어요. 음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얘 보세요. 마이너스 0.218이에요. 수치적으로 보면 위에 있는 불만족과 만족도의 상관성보다는 좀 낮아요. 절대값이. 음의 상관을 가지고 있는데 유의 확률이 0.000이야. 뭐 어떻게 된다면 분노 평균하고 만족도 평균은 상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된다. 그죠? 수치 보고 답을 하시면 돼요. 다음 얘기할 거는 이제 편상관계수까지만 할게요. 그만 참아. 편상관계수 볼게요. 앞에서 이별량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얘기했던 거고요. 편상관계수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해서 분석값이 있어. 이별량 상관계수 바로 밑에 편상관계수가 있어요. 얘는 피어슨의 상관 분석과 거의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이 변수 이외에 두 개의 변수 이외에 한 개의 변수를 제거한 후에 두 변수 간의 순수한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세 개가 아까 뭐 세 개든 네 개든 뭐 이런 형태로 넣게 되면 그 중에서 간접적으로 얘한테 이렇게 살짝 매개하는 그런 영향들이 있단 말이야. 자,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환상관계수 예제가 신장하고 체중하고 성별하고가 있대요. 변수가. 자, 신장이라고 하는 거 이제 키에 해당이 되는 거고 체중은 신장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키가 크면 네? 키가 크면 대체적으로 몸무게가 체중이 많이 나가겠죠? 그냥 키하고 이것만 봤을 때. 그지? 근데 이거를 비교했을 때 성별이라고 하는 거를 이걸 제거해놓고 즉 이렇게 다 조사하게 되면 남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둘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고 이럴 수 있지. 근데 꼭 키가 크다고 해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닌 편들이 남학생들이지 않나요? 좀 이게 중학교 좀 약간 그 정도? 한 3, 40대 아저씨들 말고 네? 3, 40대 아저씨는 그게 그거지 않나요? 비슷해. 키가 크나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가지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어 변수를 하나를 제거를 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순수한 상관계수를 비교하는 거여서 뒤에는 이제 편상관계수의 결과치가 지금 신장하고 체중하고를 지금 관계를 봤더니 앞에서 이게 피어슨 상관이에요. 피어슨 상관처럼 되어져 있는데 피어슨이라고 하는 말이 빠지죠. 피어슨은 이별량에 대해서 순수하게 얘기하는 거여서 상관계수 분석을 했을 때는 피어슨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요.
편상관의 경우에서는 이 편상관에서는 그 말이 빠져요. 그래서 통제 변수라고 하는 게 하나 더 들어가. 통제 변수는 여기서 성별, 남녀를 고려하지 않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상관계수의 경우에서는 체중하고 신장이 미치는 상관계수가 0.77이었으면 편상관계수에는 0.638로 상관계수가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유의 확률은 그닥 변화가 없었네요. 이 데이터는. 근데 얘네들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데이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을 뭐 특수한 경우에 편상관계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필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상관계수를 먼저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